그의 눈은 슬픔과 당혹감이 뒤섞여 반사되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는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기억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듯 잦아들었다. 얇은 재킷 사이로 저녁의 쌀쌀함이 스며드는 태주는 어두운 골목을 둘러보았다. 지금이 아니라 이대로 우성을 여기에 그냥 둘 수는 없었다. 이봐, 날도 추워지는데 따뜻한 잠을 잘 곳이 필요해. 태주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저와 함께 집에 가세요. 우리 엄마는 친절하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예요. 우성은 풍화된 얼굴에 희망의 빛이 깜박인 채 위를 올려다보았다. 정말요?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는 목소리가 약해 머뭇거렸다. 괜찮아요. 우성보다 태준이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 주장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함께 식사하고 따뜻한 공간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천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우성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태준은 그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었고 골목 출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그를 받쳐주었다. 태준이 어머니와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고 한 걸음 한 걸음은 불확실성과 새로운 책임의 무게로 무거웠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태준의 어머니 은경은 문을 열었고 그녀의 아들이 연약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지만 판단하려는 마음은 아니었다. 태준아? 누구야?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엄마. 오늘 밤만이에요. 태준은 이해해주기를 바라면서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은경은 우성의 너덜너덜한 외모와 그의 이목구비 깊숙이 자리잡은 피곤함을 유심히 관찰했다. 잠시 후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알았어. 안으로 들어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이를 주도록 하자. 그녀는 그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옆으로 물러나며 말했다. 그 안에는 작은 아파트의 온기가 우성을 감싸고 은경은 재빠르게 그를 편안하게 해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뜨거운 국 한 그릇과 태준의 헌 옷 몇 벌을 가져다 주었다. 우성이 식사를 하는 동안 태준은 그를 어떻게 찾았는지 설명했고 이를 듣는 은경의 얼굴에는 걱정과 연민이 뒤섞였다. 고마워요. 우성이 목소리에 힘을 조금 더 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건 오랜만이에요. 며칠간 우성은 태준, 은경과 함께 지냈다. 그들은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이에 우성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태준이 일하던 식당에서 식사 대가로 시간을 내어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식당 주인인 진우는 나이와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업 윤리에 감동을 받아 금세 우성을 좋아하게 되었다. 태준은 우성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지 깨닫지 못했다. 어느 날, 우성은 식당의 낡은 창고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진우가 사놓고 확인도 하지 않았던 잊혀진 복권 세트를 발견하게 된다. 단지 재미로 확인하려고 고집한 끝에 그들은 하나가 승자, 즉 큰 승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횡재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태준과 그의 어머니는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었고, 우성이 기억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간과 치료를 통해 우성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었고, 그의 과거의 파편들이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고, 살아남은 가족도 없었고, 태준과 은경에 대한 고마움은 한이 없었다.
그들의 친절은 그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번영과 희망을 그들의 삶에 다시 가져왔고, 때로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가장 예상치 못한 연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지만 그 몸치대는 뭔가 불확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 자신도 대답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한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골목에 들어섰을 때 자신이 무엇을 기대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확실히 이것은 집도 없고 기억도 없고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떠나야 하고, 잘 자라고 인사하고, 떠나야 하고, 우성은 잊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집으로 긴 산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거리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천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우성이 야른 담요를 더 꽉 감싸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여전히 추위에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손에 들린 남은 음식 봉지, 식당에서 가져온 남은 찌꺼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나와 함께 가자고 그는 말했다. 우성은 당황한 듯 눈을 깜박였다. 무엇? 태주는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내 말은 내가 밤새 소파에 누워 있어도 우리 엄마가 신경 안 쓰실 거란 거야. 별로 많지는 않지만 따뜻해서 여기서 잠을 잘 필요가 없을 거야. 우성은 자신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소년을 믿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듯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이 뒤를 돌아 걷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우성이 따라왔다. 태준은 낡은 재킷 주머니에 두 손을 깊숙이 찔러 넣은 채 조용하고 어두컴컴한 거리를 선두로 나아갔다. 밤 공기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차가웠고 그의 뒤에 있는 식당 주방의 따뜻함이 남아있는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우성은 세상의 무게를 그의 얇은 어깨에 지운 듯 연약한 몸을 앞으로 구부린 채 느리고 불확실한 발걸음을 따라갔다. 소리라고는 태준의 운동화가 도로를 긁는 리드미컬한 소리와 너덜너덜한 코트 밑에서 떨고 있는 우성이 이따금 훌쩍이는 소리뿐이었다. 태준은 이따금 뒤를 돌아보며 뒤에 노인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상하게도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우성은 도시의 그림자, 잊혀진 영혼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태준은 그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만이 옳은 일인 것처럼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친절했지만 친절히 집세를 갚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삶이 거의 충분하지 않았고 이제 그는 이름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낯선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작고 허름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태준은 이미 거실 창문의 얇은 커튼 사이로 쏟아지는 주방 조명의 따뜻한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문손잡이를 손가락으로 꽉 쥐며 현관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아마도 이것은 나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엄마는 우성에게 나가라고 말하고 태준은 우성을 배탈이 나지 않는 척하면서 그를 다시 추운 곳으로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그는 문을 밀어 열었다. 통조림 수프 냄새와 오래된 빵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소박하지만 친숙한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람 씨는 부엌 카운터에 서서 등을 돌린 채 난로 위에 냄비를 휘젓고 있었다. 젓갈색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포니테일, 축 늘어진 어깨에서 피로가 확연히 드러났다. 그녀는 청소부로 오랜 시간 일했고 여전히 매일 밤 집에 돌아와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본 그녀의 갈색 눈은 이내
낯선 남자와 함께 서 있는 태준을 발견했다. 잠시 동안 침묵만이 흘렀다. 그리고는 행주의 손을 닦은 뒤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채 앞으로 나아갔다. 태준아,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아들에게서 그 뒤에 있는 연약한 남자에게로 옮겨졌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태준은 자신의 질문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느끼며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그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길 잃은 남자를 발견하고 길 잃은 개처럼 그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했다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름은 우성이에요. 태준이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조용했다. 그 사람은 갈 곳이 없어요. 보람은 움푹 들어간 뺨과 지금은 안에 있는데도 살짝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우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은 분노가 아니라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늘 사람을 읽는데 능숙했던 그녀는 우성에게서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한숨만 쉬었을 뿐이었다. 수프를 더 만들었어요. 그녀가 부엌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들어와서 앉으세요.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우성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자 노인은 혹시라도 초대가 취소될까봐 머뭇거리는 듯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작고 흔들리는 식탁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고, 보람은 그릇에 국을 떠서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우성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음식을 주는 단순한 행동이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한 낯선 일인 듯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숟가락을 집어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잠시 눈을 감고 있던 그의 입에서는 조용한 한숨이 흘러나왔고, 그날 밤 처음으로 태준은 노인의 표정에서 당혹감이 아닌 다른 것을 보았다. 그는 안도감을 보았습니다. 보람은 맞은편에 있는 의자를 꺼냈다. 날카로운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가족이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우성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숟가락을 다시 그릇에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오지 않는 답을 찾으려는 듯 태준에게, 다시 보람에게로 향했다. 모르겠어요. 그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인정했다. 보람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누르지는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운터에 있는 빵을 집은 뒤 빵 한 조각을 떼어 그의 수프 옆에 놓았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도 돼요. 그녀가 불친절하게 말했다.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따뜻해요. 우성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고 태준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표정으로 눈썹을 찡그렸다. 감사함과 충격,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른다. 그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앞에 있는 식사에 집중하며 천천히 먹으며 마치 마지막 식사인 것처럼 한 입 한 입씩 맛보았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다른 입으로 먹일 여유가 없다고 말하며 다투기를 기대했지만 어머니는 우성을 바라보며 골목에서 태준이 했던 것과 같은 결정, 즉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결정했다. 그날 밤, 태준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가로등의 희미한 빛이 방 전체에 변화무쌍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우성은 구석에 있는 낡은 담요 아래에 웅크리고 가쁜 숨을 쉬고 있었고, 하루의 피로가 마침내 그를 덮쳤다. 그의 집에 있는 그의 존재는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반갑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어디에 맞는지 아직 알지 못하더라도 갑자기 나타난 사라진 퍼즐 조각처럼 말입니다. 태준은 가슴을 갉아먹는 듯한 느낌, 왠지 우성을 집으로 데려오면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을 애쓰며 눈을 감았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축축한 포장도로의 은은한 향기와 멀리 길 아래 카페에서 풍기는 신선한 커피 향이 느껴졌습니다. 태주는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재킷을 더 단단히 묶고 배낭을 한쪽 어깨에 메고 다른 쪽 어깨에는 앞으로 또 다른 긴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익숙한 짐을 짊어졌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조용한 거리에 은은한 빛이 드리웠고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서 우성은 얇은 손으로 오버사이즈 코트 앞부분을 움켜쥐고 문간으로 질질 끌며 걸어갔다. 뒤를 따라야 할지, 뒤에 있어야 할지 알 수 없는 듯 머뭇거렸지만 태준이 그를 돌아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은 완전히 밖으로 나오더니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을 닫았다. 보람은 일찍 출근했고 집에는 아무도 없고 따뜻하게 지낼 공간도 없었기에 우성은 전날 밤처럼 태준을 따라갔다. 태준은 우성이 언제까지 머물 계획인지 혹시 계획이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노인은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표류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움직임, 전날 밤보다 더 기민하고 더 현존하는 태도에 대해 태주는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성이 그를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고 리드미컬한 발자국 소리만이 그들 사이의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유령처럼 결코 방해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우성의 존재를 한 발짝 뒤에서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우성이 몇 달 동안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그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를 바라며 해온 일이 아닐까 궁금했습니다. 진운의 식당에 도착한 태주는 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그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걸어 들어가고 앞치마를 입고 출근하는 게 익숙했지만 우성이 옆에 있으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 진우는 이걸로 괜찮았을까? 이런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허용됐나요? 태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애초에 자신의 문제도 아닌 일로 인해 직장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뒷목을 문지르며 우성을 향해 돌아섰다. 원하시면 밖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쉬는 시간에 먹을 것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우성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창백한 푸른 눈은 식당 창문을 향해 깜빡거리며 이미 안에 앉아있는 손님들을 힐끗 바라보았고 따뜻한 빛의 빛이 보도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 주머니에 손을 더 깊이 찔러 넣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우성이 갑자기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우성은 살짝 몸을 꼿꼿이 세웠지만 지친 몸의 무게 때문에 여전히 작아 보였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반복했습니다. 저는 일을 했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뭔가를 했다는 건 압니다. 그는 다시 식당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뭔가가 깜빡거렸다. 결심이었는지 아니면 잠시 동안이라도 어딘가에 속하고 싶은 단순한 욕망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여기 그냥 앉아 있고 싶지 않아요. 태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우성이 작은 일이라도 한다는 생각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 남자는 쟁반을 나르거나 테이블을 닦는 것은커녕 오랫동안 서 있을 만큼 힘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말에는 뭔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쓰레기를 기다리며 방황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미처 판단하기도 전에 문이 열렸고 식당 주인인 진우가 추위에 두 손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다.
그는 백발에 늘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는 다부진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우성을 한번 쳐다본 뒤 굵은 눈썹을 치켜뜨며 태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제 길 잃은 사람을 주워요, 보람님,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완전히 불친절하지는 않았다. 태준은 긴장했다. 아니, 내 말은 우성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제가. 진우가 손을 내밀며 말을 끊었다. 그는 날카롭지만 읽을 수 없는 눈빛으로 잠시 우성을 살펴보았다. 우성은 다행히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추위로 인해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코로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빌어먹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그는 중얼거리더니 식당 쪽으로 턱을 내밀었다. 들어오세요, 노인님. 테이블 청소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깨지지 마세요. 우성은 그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입술을 살짝 벌린 채 눈을 깜빡였다. 태준도 놀랐다. 그는 자신을 붙잡기 전에 잠시 입을 벌렸다. 잠깐만요, 정말요? 진우는 투덜댔다. 내가 그에게 돈을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더 나쁜 직원도 있었습니다. 우성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두 손은 마치 낯설지만 간절히 원하는 것에 대비하려는 듯 옆구리에 약한 주먹을 쥐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진우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고 태준은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며 재빠르게 그들을 따라갔다. 식당 내부는 이미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단단히 전단지. 그의 발걸음에는 새로운 긴박감,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듯한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태준은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의 속도에 맞춰갔다. 주소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성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모퉁이를 돌자 동네가 바뀌었다. 건물은 여기가 더 좋았고 잔디밭도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노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눈치채고 우성을 바라보았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의 일부가 회복되고 자세가 곧게 펴지고 눈이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늦여름 꽃이 만발한 정원이 있고 잘 관리된 작은 집 앞에 섰습니다. 우성은 숨을 거칠게 쉬며 멈췄다. 그는 인정, 안도, 고통 등 수많은 감정이 얼굴에 스쳐가는 가운데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거야. 그는 태준에게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태준은 우성이 현관문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손을 뻗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기다림은 끝없이 느껴졌고 문이 천천히 열릴 때까지 매 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우성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의 입가에는 한숨이 새어나왔다. 우성 씨, 그녀는 불신과 희망이 뒤섞여 속삭였다. 그녀의 손이 그녀의 입으로 날아갔고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고 마치 그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듯 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우성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아,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집에 있다. 여자, 지영은 우성을 꼭 끌어안고 그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껴 울었다. 태준은 이 지극히 개인적인 순간을 존경하는 관찰자로 뒤로 물러섰다. 잠시 후 지영이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그녀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태주는 찾았다. 곧 짧게 설명했다. 저는 그 사람이 도와주던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오늘까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지영은 여전히 우성의 손을 꽉 잡고 태준을 안으로 초대하며 고마움을 느꼈다. 집 안은 우성과 지영, 그리고 다른 가족들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어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우성이 사랑받고 그리워지는 것은 분명했다. 지영이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자 태주는 우성이 옆에 앉아 집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지켜봤다. 우성은 내가 이걸 다 잊었다니 믿을 수 없며 방 안을 맴돌며 말했다. 고마워요, 태준님. 저를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다 주셨네요. 태주는 우성에 대한 행복감과 자신의 삶의 단순함과 분투에 대한 반성적인 슬픔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가 우성의 삶에 미친 영향을 보면서 그는 깊은 목적 의식과 유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태주는 우성과 그의 가족이 다시 연결되고 치유될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떠나려고 일어섰다. 가야겠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지영은 그를 문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녀는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고마워요. 덮을 생각도 안 해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꼭 다시 방문해 주세요. 이곳에서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태주는 그날의 일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서늘한 저녁 속으로 나갔다. 그는 인생을 바꾸고 가족을 다시 연결하고 개인적인 비용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는 가치를 재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고 왠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오면서 그의 발걸음은 때로는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깨달음으로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실종자는 생명줄처럼 날아가고 그의 속도는 불안정했고 걸음걸이는 고르지 않았지만 지금 그가 걷는 방식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뭔가 목적이 있는 것, 이전에는 없었던 것, 멍하니 방황하는 남자 태준이 골목에서 만났던 모습은 지금 옆에 있는 우성에 비하면 유령처럼 느껴졌다. 그는 깨어 있었고 필사적으로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주소는 태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멀었고 밤을 지새우며 걷기에는 너무 멀었기 때문에 태준은 찰나의 결정을 내렸다. 그는 우성의 팔을 잡고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그를 데려갔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우성은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태준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내는 모습을 본 우성은 깨달음이 번쩍였고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 타는 것은 조용했지만 무언의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성은 태준 옆에 앉았고 가장자리가 찢어질 듯 전단지를 꽉 쥐고 있었고 손가락은 종이에 움찔거리고 마치 거기에 인쇄된 이름을 시험하려는 듯 입술을 살짝 움직이고 있었다. 가끔씩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빠르고 얕게 내쉬곤 했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내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기억의 조각들이 스스로를 되돌리려고 애쓰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방금 깨어난 꿈을 쫓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지만 결코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주소 근처 정류장에 도착하자 우성은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벌떡 일어섰다. 태준은 눈을 크게 뜨고 조용한 교외 거리를 훑어보며 포장도로로 나가는 노인을 간신히 따라갔다. 이곳의 집들은 태준이 살던 비좁은 아파트와는 전혀 달랐다.
잔디가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고 진입로에 값비싼 차가 줄지어 있는 큰 집이었다. 동네는 평화로웠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으며 임대료 연체나 이교대 근무 등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섬은 그 블록 끝에 있는 집에 시선을 고정한 채 얼어붙었다. 그 집은 어두운 덧문이 있고 현관 조명이 저녁 어둠 속에서 빛나는 크고 하얀 2층짜리 집이었다. 숨이 막히고 온몸이 경직됐다. 그렇습니다. 우성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워 태준에게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러면 더 크게, 더 확실하게, 거긴 내 집이야, 라고 말해요. 태준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우성은 벼랑 끝을 발견했지만 넘어지는 것을 막지 못한 남자처럼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태준은 1초 정도 머뭇거리다가 따라갔다. 초인종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 떨리는 손을 얹은 우성이 현관으로 다가가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의 손가락이 움찔거리더니 약한 주먹을 쥐고 버튼을 눌렀다. 종소리가 고요한 저녁 공기에 울려 퍼졌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숨을 죽였다. 그 다음, 발자국. 문이 열리더니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이목구비에 방금 손을 뻗은 것처럼 약간 흐트러진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바삭바삭한 드레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소매는 팔꿈치까지 말려 올라갔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눈이었다. 거기 서 있는 우성을 본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기 때문이다. 아빠. 그 말은 간신히 한숨소리처럼 쉬고 믿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우성은 이름이 떠오르듯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입술이 벌어졌고 찰나의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무너졌다. 윌리엄 태준은 젊은 남자의 얼굴에 충격, 안도, 불신, 그리고 더 깊고 생생한 감정의 폭풍우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윌리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우성이 무너졌다. 다리가 휘어지고 숨이 막히더니 갑자기 넘어지는데 윌리엄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아버지를 붙잡고 두 팔로 아버지를 감싸 안고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우성은 그 안으로 쓰러져 흐느껴 울었다. 그것은 조용한 종류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찢어발기는 종류,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길을 잃고 혼자이고 잊혀진 상태에서 나온 종류였습니다. 관절이 하얗게 된 윌리엄의 셔츠를 붙잡은 우성은 기억이 되살아나 온몸을 떨었고 석 달 동안 찾고 기다리고 바라고 기다리던 윌리엄은 다시 놓기가 두려운 듯 그를 붙잡았다. 태준은 너무 은밀하고 너무 신성해서 목격할 수 없는 순간에 갑자기 침입자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시선을 돌렸다. 목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가슴을 세게 누르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성 가족을 찾는 일은 길고 지친 숙제의 마지막 단계를 마치는 듯한 결말처럼 느껴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현관에 서서 아버지와 아들이 헤어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전혀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훨씬 더 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성은 아들을 올려다볼 정도로 몸을 뒤로 젖혔다. 여전히 숨이 고르지 않았고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태준이 본 것보다 가벼웠다. 아, 그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춰 고개를 저었다.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윌리엄은 그의 어깨를 붙잡았고 그의 표정은 단호하면서도 친절했다. 괜찮아요. 그가 말했다. 이제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전부였습니다. 태주는 방금 일어난 일을 정신이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발을 움직이며 현관에서 물러났다. 그 뒤에는 우성과 윌리엄이 서로 꼭 붙어 있고 아버지와 아들은 몇 달간의 탐색과 기다림, 알 수 없는 끝에 재회했다. 그것은 태준이 바라던 모든 것, 그가 그 전단지를 발견했을 때 바라던 모든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조용한 거리에 서 있는 그는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다. 지금은 목격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는 감사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설명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 우성의 안녕에 대한 책임감, 노인이 결코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조용한 걱정이 사라졌다. 태준에게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다. 이제 우성에겐 가족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치 그가 짊어지고 있던 짐이 사라진 것처럼 시원한 밤 공기와 먼 곳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웅웅거림만 남긴 채 평소보다 가벼워졌다. 그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따뜻한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고 소박한 식사, 화려하지는 않지만 친숙함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보람은 난로 앞에 서서 냄비에 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돌아서서 그를 보자 지친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늦었군요. 그녀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질책은 없었고 오직 조용한 호기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뭔가 빠진 것을 발견하고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우성 씨는 어디 있어요? 태주는 그를 놀라게 할 정도로 드물고 순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낡은 소파 위에 가방을 떨어뜨리고 팔을 활짝 뻗었습니다. 집에 왔어요. 그가 말했다. 목소리에는 조용한 자부심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팔이 아파서 그는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보람은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그를 살펴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지난 한 주 동안 태준을 짓눌렀던 피로, 오랜 근무 시간, 걱정, 불확실성이 옅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뭔가 다른 것, 더 가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위로 올라가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그날 밤, 오랜만에 저녁 식사가 색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불청객처럼 그들에게 맴돌고 있는 스트레스도 없었고, 말하지 못한 걱정으로 가득 찬 불안한 침묵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먹었고, 그것은 단지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즐기고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의 희미한 불빛마저도 왠지 더 따뜻해 보였다. 태주는 평소의 몸무게가 가슴을 누르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었다. 일단 그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주는 평소 시간에 진운의 식당에 도착했고 테이블을 닫고 주문을 받고 커피잔을 채우는 등 연습된 일상에 쉽게 빠져들었다. 손님도 똑같았고 일상도 똑같았고 모든 것이 평범하게 느껴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분주한 시간이 끝나갈 무렵 문이 울리고 태준이 카운터 뒤에서 시선을 돌리자 숨이 막혔기 때문이다. 문가에는 불과 며칠 전에 허약하고 방향 감각을 잃은 남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성이 서 있었다. 그의 옷은 깨끗했고 그가 한때 매달고 있던 너덜너덜한 코트를 대신하여 깔끔하게 단추가 눌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뒤로 빗어 넘긴 그의 머리카락에는 관자놀이를 따라 희미한 흉터가 드러났는데 이는 그가 기억하려고 애쓰던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 작은 식당에 비해 너무 비싸 보이는 딱 맞는 정장을 입고 우뚝 서 있는 윌리엄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태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우성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하고 안도하는 미소가 떠올랐다. 지난 며칠을 같이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준 그런 종류의 미소였다. 태준이 목소리를 찾기도 전에 그는 앞으로 나섰다. 망설임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고 태준을 완전 충격에 빠뜨린 우성은 태준을 끌어안았다. 태준은 처음에는 굳어졌다. 이런 애정, 감사, 인정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우성의 그립은 확고하고 진실했으며 말하지 않았지만 깊이 이해하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태준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긴장을 풀었다. 우성이 몸을 떼자 그의 눈에는 뭔가 깊고 진짜 같은 빛이 흘렀다. 당신이 나를 구해줬어요. 그는 간단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차분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그랬어요. 태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을 삼키며 어깨를 으쓱했다. 네가 먼저 따라왔어. 우성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죠. 그는 인정하고 한 걸음 물러나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던 윌리엄을 가리켰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읽을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아들아, 우성은 그 말 자체가 기적이라도 되는 듯 조용한 자부심을 갖고 말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제대로 만나고 싶어 했어요. 윌리엄은 손을 내밀었고 태준이 악수를 했을 때 그는 그 뒤에 숨은 힘,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것,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단지 내 아버지를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윌리엄이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나에게 돌려줬어요. 세상에 그 무엇도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태준은 그런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이런 식으로 감사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식당을 둘러보며 말을 계속했다. 그녀가 집에 있다면 우리도 방문하고 싶습니다. 태준은 눈을 깜박이고 쫓겨났다. 우리 엄마, 우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녀가 당신을 이렇게 키웠다면 우리도 그녀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태준은 이게 정말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며 머뭇거렸지만 우성의 표정을 보니 진짜였다. 그래서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고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태준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몰랐다. 그들이 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를 맞이하는 익숙한 집의 향기. 보람은 부엌 식탁에 앉아 미납된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피로가 풀리지 않아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태준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성과 윌리엄이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보람은 얼어붙었고 그녀의 눈은 잘 차려입은 남자와 친숙한 늙은이 사이를 휙휙 지나갔다. 느린 파도 속에서 인식이 시작되자 그녀는 청바지에 손을 닦으며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당신이 우성인가 봐요, 라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냈다. 우성은 웃었다. 그리고 당신이 보람이겠군요.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며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떠올랐다. 무슨 일이야? 태준이 입을 열었지만 윌리엄이 먼저 나섰다. 제 이름은 수연이에요. 그는 손을 내밀며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보람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고
그녀의 이목구비에 놀라움이 반짝였다. 그녀는 눈을 살짝 가늘게 뜨며 윌리엄과 악수를 했습니다. 은사를 갚으라고요? 윌리엄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모든 것을 살펴보며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부서진 페인트, 연체된 통지서 더미, 곳거질 낡은 주방 조명의 희미한 깜박임. 그러자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우리 회사에는 공석이 몇 개 있어요.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혜택이 있는 안정적인 것을 하나 제공하고 싶습니다. 보람의 눈이 커졌고 옆구리의 손가락이 살짝 조여졌다. 그녀는 이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듯 태준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윌리엄을 바라보았다. 윌리엄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태준이가 다시는 학교 걱정을 하지 않게 해주고 싶습니다. 태준은 배가 가라앉고 입도 살짝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보람의 손이 입을 가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과 불신, 고마움 등의 감정이 한꺼번에 번쩍였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성은 태준의 어깨를 살짝 움켜쥐었고 목소리는 따뜻했다. 당신은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데 도움을 줬어요. 그가 말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도울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태준이 허락했다.